새벽 3시였다. 윤영자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울 끝자락이라 공기는 차가웠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벽은 밤이 되면 유난히 더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적막한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골목을 울리듯 집 안까지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인가 싶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더 다급해지는 두드림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누가,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윤영자는 잠옷 위에 두툼한 가디건을 걸치며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 밖에서는 숨이 가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저예요. 준호예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큰일 났어요. 그 목소리는 1층 세입자 준호의 것이 분명했다.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르던 그 청년의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었다. 윤영자는 급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고 그 틈에 서 있던 준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고 숨은 거칠었다. 무슨 일이니? 이 밤중에. 윤영자가 묻기도 전에 준호는 거의 속삭이듯 그러나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위험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2층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창문 쪽 불빛이 번쩍 켜졌다. 윤영자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누가? 2층은 비어있는 방이 아니었다. 거기는 그녀가 평생 모은 살림과 추억이 쌓인 공간이었다. 강제로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고 윤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준호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할머니,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요. 이쪽으로 가요. 그는 거의 끌다시피 그녀를 골목 쪽으로 이끌었다. 슬리퍼를 신은 채 잠옷 차림 그대로 윤영자는 골목으로 뛰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달려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몸을 움직이게 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가로등 아래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낯선 차였다.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 차종이었다. 그리고 그 차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났다. 윤영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도연이었다. 그녀가 10달을 품고 낳아 밤잠 설쳐가며 키워낸 외아들 도연,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며느리 서아. 서아의 눈빛은 평소 집에 왔을 때 보여주던 온화한 표정과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윤영자의 숨이 막힌 듯 멎었다. 설마 이 시간에. 그것도 정문이 아니라 뒷골목으로. 준호가 낮게 말했다. 아까 두 분이 뒷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정문이 아니라 창문 쪽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방금 강제로 문을 여는 소리가 났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연이 고개를 들어 골목 쪽을 살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윤영자의 가슴이 얼어붙었다. 그 눈빛은 걱정하는 아들의 눈이 아니었다. 확인하고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왜 저런 표정이니? 윤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도연은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서아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며느리 서아도 처음에는 살갑게 굴었다.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반찬을 만들어 들고 오고 안마기를 사다 주고
병원 갈 때도 동행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명절 방문이 점점 짧아졌고 전화는 형식적인 안부로 줄어들었다. 작년에 윤영자가 감기로 입원했을 때도 도연은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다. 서아는 전화를 통해 죄송해요.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때는 젊은 부부가 바쁘겠지 하고 넘겼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도연의 말 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요양원 알아볼까요? 집 관리도 쉽지 않으실 텐데 집을 정리하고 저희 근처로 오시면 어떠세요? 그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윤영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여기서 살다 죽을 거다. 이 집은 내 아버지와 함께 지킨 집이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서아의 표정이 잠깐 굳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골목에서 마주한 두 사람의 모습이 그 모든 기억을 하나로 묶어내고 있었다. 준호가 다시 속삭였다. 할머니, 저분들. 지금 할머니 찾는 것 같아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윤영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발을 떼었다. 두 사람은 근처 편의점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도연과 서아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차 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분명 조급함이 서려 있었다. 윤영자의 손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내가 뭘 본 거지?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새벽 3시에 몰래 찾아와 창문을 확인하고 강제로 문을 여는 행동은 결코 정상적인 방문이 아니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밤마다 집 주변을 맴도는 걸 봤거든요. 처음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낮에 가까이서 보니까 아드님과 며느리분이더라고요. 윤영자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었다. 나를 왜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집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불이 켜져 있는지 혼자 계신지. 그 말에 윤영자의 머릿속이 서서히 식어갔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최근의 일들이 떠올랐다. 도연이 보험 이야기를 꺼냈던 날 어머니 혹시 보험 정리하셨어요?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죠. 그때는 단순한 행정 문제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다르게 들렸다. 골목 끝에서 갑자기 휴대전화 불빛이 번쩍였다. 서아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도연은 낮게 무언가를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입모양이 멀리서도 보였다. 아직 안 보여. 어디 간 거지? 윤영자의 숨이 가빠졌다. 나를 찾고 있다.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일단 제 자취방으로 가세요. 아니면 근처 24시간 찜질방이라도.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윤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도망쳐야 하지? 하지만 다시 한번 집 쪽을 바라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건 분명했다. 윤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우선 몸을 피하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골목을 벗어났다. 발밑이 휘청거렸지만 윤영자는 넘어지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두려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예감. 이 밤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그녀의 평범했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시작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속삭이고 있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새벽 3시의 그 두드림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윤영자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준호의 자취방은 1층 끝에 붙어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불을 끄듯 희미하게만 켜두었다. 윤영자는 바닥에 놓인 작은 소파에 앉았지만 다리가 계속 떨렸다. 방금 전까지 살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준호가 물 한 컵을 내밀었다. 할머니, 아니, 영자 어르신, 조금만 진정하세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야 해요. 그 말에 윤영자는 컵을 잡은 채 힘없이 웃었다. 상황을 정리한다고? 내 자식이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온 걸 어떻게 정리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도연과 서아가 일단 자리를 떠난 듯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다. 사실 전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윤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어떤 장면?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밤 12시쯤이었어요. 전 과제 때문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담배를 피우려고 창문을 열었는데 뒷골목에 두 분이 서 있었어요. 그때는 얼굴이 잘 안 보였지만 집 창문을 올려다보며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불이 꺼지면 들어가도 되나? 그런 식의 말이 들렸어요. 그 말에 윤영자의 손에서 컵이 덜컥 흔들렸다. 들어가도 되나? 그건 반문이 아니라 침입을 전제로 한 말이었다. 준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처음엔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낮에 다시 봤고 확실히 아드님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험 처리 문제는 걱정 마. 사고처럼만 만들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윤영자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보험 사고처럼. 머릿속에서 며칠 전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 도연이 갑자기 보험 증권을 확인하자고 했던 날, 어머니 혹시 사망보험금 수령인 변경하신 적 없죠?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칼처럼 돌아왔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전 그냥 대학원생이 아니에요. 탐정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자료 정리나 현장 확인 같은 단순 업무지만 그래서인지 더 예민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 같지 않았어요. 윤영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사고로 위장해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말했다. 확신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정황은 충분히 위험해요. 그 말은 오히려 더 무거웠다.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점이 현실로 다가왔다. 윤영자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아가 갑자기 건강식품을 챙겨오겠다며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던 일, 도연이 욕실 바닥이 미끄럽다며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겠다고 했던 일, 심지어 집 안에 CCTV를 설치해 드리겠다고 했던 일, 그때는 효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다. 사고가 나기 좋은 환경을 미리 점검한 것처럼 느껴졌다. 윤영자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걸림돌이었을까? 준호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요양원 이야기 자주 꺼내지 않았나요? 그 질문에 윤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집 팔고 정리하고 저희 근처 시설로 가자고, 혼자 사는 건 위험하다고 내가 완강하게 거절했지. 이 집은 내 아버지랑 지킨 집이라고.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노트북을 꺼냈다. 사실
오늘 아까 낮에 며느리분 이름으로 간단히 조회를 해봤어요. 공개 기록만으로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윤영자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조회라니. 어떤 준호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서아, 이전에 2번 결혼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2번 모두 배우자가 사고사로 사망했어요. 첫 번째는 계단 추락, 2번째는 가스 누출, 그리고 공교롭게도 2번 모두 사망 직전에 고액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윤영자의 숨이 막혔다. 화면 속 문서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맺혀서였다. 그럼 도연은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아드님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들은 대화는 분명히 2분이 함께 계획을 세우는 뉘앙스였어요. 윤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차분함이 따라왔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윤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건 아직 실행 전이잖니? 그렇다면 내가 먼저 준비해야지. 준호는 놀란 듯 바라보았다. 준비라니요. 윤영자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한 증거를 잡자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이 실제로 시도하는 순간을.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 사무소 대표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 순간 윤영자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도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2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휴대전화로 쏠렸다. 새벽 3시 30분. 윤영자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준호가 속삭였다. 받으세요. 평소처럼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윤영자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세요? 갑자기 집에 안 계셔서 놀랐잖아요. 도연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톤을 띠고 있었지만 어딘가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윤영자는 일부러 느린 목소리로 답했다. 잠이 안 와서 잠깐 산책 나왔지. 왜 무슨 일이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에요. 그냥 집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러봤어요. 혹시 넘어지신 건 아닌가 해서. 윤영자는 속으로 웃음이 났다. 넘어졌는지 확인하려고 뒷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더 신경 써야죠. 내일 찾아뵐게요. 홍삼도 가져가고요. 그 말에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홍삼,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반복되는 단어였다. 전화를 끊자 방 안 공기가 더 차가워진 느낌이었다. 윤영자는 천천히 말했다. 내일이구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 곧 실행에 옮길 거예요. 윤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위에 단단한 결심이 덮였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다. 그들이 나를 약한 노인으로 생각했다면 그게 가장 큰 실수일 거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이제 선택해야 해요. 피해자로 남을지 아니면 윤영자는 말을 이어받았다. 아니면 사냥꾼이 될지. 방 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새벽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윤영자의 눈빛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단 하나를 향하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준비한다. 그리고 반드시 끝을 본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윤영자에게는 여전히 밤이 이어지는 기분이었다. 준호는 해가 뜨자마자 자신이
일하는 탐정 사무소로 연락을 넣었고 오전 10시쯤 윤영자는 준호의 차를 타고 오래된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간판에는 성우 탐정소라고 적혀 있었고 문을 열자 서류 더미와 모니터 여러 대가 놓인 좁지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박성우라는 남자를 만났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윤영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들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황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위험 수위는 분명히 높습니다. 윤영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안다. 그래서 여기 온 거다. 성우는 준호가 수집한 자료를 검토했다. 서아의 과거 혼인 기록, 2차례 배우자 사고사, 사망 직전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최근 윤영자 명의 보험 수익자 확인 통화 기록. 화면을 보던 성우는 조용히 말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네요. 특히 보험 시점이 반복적으로 겹칩니다. 윤영자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런 방법은요? 성우는 모니터를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그들이 실제로 시도하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윤영자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잠시 공기가 무거워졌지만 윤영자는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아무 일 없는 척.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위험합니다. 윤영자는 낮게 웃었다. 이미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더 위험할 게 뭐가 있겠나. 차라리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게 낫지. 그 말에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윤영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는 겁먹고 숨어 있을 나이가 아니다. 살려면 정면으로 가야지. 그렇게 계획은 빠르게 세워졌다. 집 안주요 공간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고 화장실과 주방, 거실 천장 몰딩 안쪽까지 송신 장치를 숨겼다. 비상 버튼은 윤영자의 주머니 안에 들어갈 작은 리모컨 형태로 준비했다. 음료나 음식에 독성이 섞일 가능성을 대비해 미리 동일한 병과 그릇을 준비해 바꿔치기 하는 방법까지 정리했다. 성우는 경찰 쪽과도 비공식 협조를 요청해 두었다. 다만 결정적 장면이 확보되어야만 즉시 출동이 가능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윤영자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세월, 아이를 키우던 시간, 그 모든 기억이 벽과 가구에 배어 있었다.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다잡았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내일 오전에 잠깐 들를게요. 홍삼이랑 전복죽 가져가요. 몸 기운 없으시다면서요. 화면 속 글자를 보는 순간 윤영자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홍삼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그래, 고맙다. 요즘 자꾸 어지러워서 걱정이구나. 일부러 약한 모습을 간조했다. 미끼는 확실히 물려야 했다. 그날 밤 윤영자는 일부러 거실 불을 늦게까지 켜두었다. 카메라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주머니 속 비상 버튼을 몇 번이나 만져보았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다. 두려움 위에 결심이 덮여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도연과 서아의 얼굴이 비쳤다.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문을 열자 서아가 먼저 들어왔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홍삼 꼭 드셔야 해요.
그녀는 능숙하게 보온병과 작은 상자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도연은 주변을 흘끗 살폈다. 집안을 훑는 눈빛이었다. 윤영자는 일부러 소파에 앉으며 허리를 잡았다. 요즘 자꾸 어지럽구나. 너희가 와주니 마음이 놓인다. 서아의 눈이 순간 번쩍였다. 바로 그 틈이었다. 그녀는 병뚜껑을 열며 컵에 진한 갈색 액체를 따랐다. 어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윤영자는 컵을 손에 들었다. 주머니 속 버튼을 천천히 눌렀다. 송신 신호가 전송되었다는 진동이 미세하게 전해졌다. 이제 시간 싸움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손을 떨며 컵을 입에 가져갔다가 멈췄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일어서며 일부러 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주방 카메라 각도가 정확히 그 컵을 비추고 있었다. 화장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다. 벽이 얇아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서아의 낮은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이거 마시면 금방이야. 잠들 듯 갈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잠깐 망설임이 담겨 있었지만 서아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집도 보험도 다 준비됐어. 엄마 혼자 있다가 사고 난 걸로 하면 끝이야. 윤영자의 심장이 세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고르게 정리됐다. 녹음기는 분명히 이 말을 담고 있을 것이다. 몇 초 뒤 거실에서 컵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도연이 말했다. 빨리 나오라고 해. 윤영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천천히 나왔다.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컵을 다서 내밀었다.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윤영자는 컵을 들며 조용히 물었다. 너 이 안에 뭐 넣었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연의 눈이 커졌고 서아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생각뿐이에요. 서아가 능청스럽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가면이 벗겨진 흔적이 있었다. 윤영자는 컵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방금 한 말 다 들었다. 그리고 다 녹음됐어.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서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다. 녹음, 그녀가 비웃듯 웃었다. 설마 그런 걸 믿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직은 작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윤영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도망치는 쪽은 내가 아니었다. 덫은 이미 닫히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아직 골목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 짧은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늘어지는 듯했다. 서아의 눈빛이 순간 번뜩이더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도연은 얼어붙은 채 윤영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녹음이라니. 윤영자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순간 서아가 먼저 움직였다. 컵을 낚아채 싱크대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녹음이 있으면 뭐해요? 장거는 없어졌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윤영자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보였다. 이거 송신기야. 실시간으로 넘어가고 있어. 이미 늦었어.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갑게 웃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윤영자 앞에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묶여있는 준호와 박성우의 모습이 보였다. 어두운 창고 같은 공간, 두 사람은 의자에 결박된 채 입이 막혀 있었다. 윤영자의 심장이 다시 세게 요동쳤다. 거짓말이지. 서아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탐정 사무소까지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이미 정리해놨죠. 경찰이 온다 해도 그 사람들부터 위험해질 거예요. 도연이 낮게 중얼거렸다. 서아, 그만해. 하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다. 윤영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송신기는 분명 작동했고 성우는 약속한 대로 대기 중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오지 않는 이유는 잠시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송신이 차단된 건가? 서아가 가방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안에 담겨 있었다. 이게 더 확실하겠네요. 조용히 끝내면 아무도 몰라요. 할머니, 편안하게 가세요. 그녀는 한 걸음씩 다가왔다. 윤영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계산했다. 거리, 위치, 탈출 경로, 그리고 상대의 시선. 도연은 여전히 갈등하는 표정이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면 안 돼. 왜 이렇게까지? 그 말에 윤영자의 가슴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나를 죽이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핑계냐? 서아가 재빨리 손을 뻗는 순간 윤영자는 준비해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서아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분사했다.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다. 서아는 눈을 감싸쥐고 비틀거렸다. 도연이 놀라 달려들었지만 윤영자는 그의 발을 강하게 밀어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다져진 힘이 아직 남아 있었다. 윤영자는 현관문을 열고 골목으로 뛰쳐나갔다. 슬리퍼가 벗겨질 듯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스쳤다. 또 도망치는 건가?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그 생각이 불꽃처럼 번졌다. 윤영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뒤에서 도연이 서아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서아의 얼굴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할머니,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그녀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윤영자는 숨을 고르며 주머니에서 또 다른 작은 기기를 꺼냈다. 아까 보여준 건 미끼였어. 이게 진짜야. 그녀가 버튼을 눌렀다. 골목 건너편 전봇대 뒤에서 두 명의 형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미 잠복 중이었다. 동시에 골목 입구에서 경찰차 두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들어왔다.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다. 도연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김서아 씨, 이도현 씨 살인 예비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빠르게 접근해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서아는 마지막까지 몸부림쳤다.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그 말은 불길한 여운을 남겼다. 윤영자는 형사에게 다가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준호랑 성우 씨는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팀이 이미 위치 추적해서 확보 중입니다. 조금 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큰 부상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영자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었다. 긴장이 풀린 탓이었다. 골목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는 동안 도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엄마, 나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윤영자는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제 책임져라.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윤영자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은 끝났지만 서아가 남긴 마지막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다.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그 말은 또 다른 그림자를 예고하고 있었다. 윤영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직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그녀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스스로 덫을 놓고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다음을 준비해야 할 사람으로 서 있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며칠 동안 윤영자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작은 골목이 카메라와 마이크로 가득 찼고 뉴스에서는 연일 70대 노모 살해 계획, 보험금을 노린 가족의 배신, 용감한 할머니의 역정 같은 자극적인 자막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대단하다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영자는 그 표현들이 어딘가 불편했다. 자신은 기적을 기다린 적이 없었다. 그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서아의 휴대전화와 금융 기록에서 추가 정황이 쏟아졌다. 이전 배우자들의 사고 역시 재수사에 들어갔고 도연이 보험 설계사와 나눈 메시지들도 확보되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 드러났다. 윤영자는 경찰서 복도에서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 모든 중심에 내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그녀는 한참을 고민했다. 결국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도연을 마주했다. 수염이 자라고 초췌해진 얼굴이었다. 엄마, 나는 그가 말을 꺼냈지만 윤영자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라. 그 한마디에 도연은 고개를 떨궜다. 윤영자의 가슴 한켠이 아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한 번 무너졌고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을 걷는데 이상하게도 예전과 다른 공기가 느껴졌다. 같은 벽 같은 가로등인데도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 아니 그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택한 사람. 사건이 끝난 뒤 박성우와 준호가 병원에서 퇴원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약간의 상처만 남았을 뿐 큰 부상은 아니었다. 준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아니,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윤영자는 피식 웃었다. 무슨 선생님이냐, 그냥 영자라고 불러라. 그때 성우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희 사무소에서 함께 일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는데.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신 판단력과 침착함,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 그건 훈련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저보다 더 냉정했어요. 그 말에 윤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살아왔다.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고 자신의 이름은 뒤로 밀려 있었다. 남편이 떠난 뒤에는 그저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다. 하지만 새벽 3시에 그 두드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계산하고 선택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왜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윤영자는 탐정 사무소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정리와 통화 기록 정리 같은 일부터 맡았다. 손이 느릴 줄 알았지만 오히려 꼼꼼했다. 녹취 파일을 반복해 들으며 미묘한 어조의 차이를 기록했고 의뢰인의 표정과 말투를 관찰해 정리했다. 어느 날은 성우가 작은 외도 사건을 맡았는데
윤영자가 사진 한 장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 사람 거짓말이네. 눈동자가 왼쪽 위로만 움직여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눈빛이야. 성우는 놀란 표정으로 의뢰인을 다시 불러 확인했고 결국 사실이 드러났다. 그날 이후 사무소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자 선생님 혹은 탐정 할머니라고 불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어느 날 밤 혼자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불빛을 바라보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생전에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그 말을 그때는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강하다는 건 힘이 세다는 뜻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다시 서는 힘이라는 걸. 과무력. 교도소에서 서아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뜯지 않고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을 살고 있었다. 사무소에서의 첫 잠복은 긴장됐지만 묘하게 설렜다.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윤영자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영자는 조용히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약하다고 믿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으면 여전히 정막이 흐른다. 도연의 방은 그대로 두었다. 원망보다는 교훈으로 남기기로 했다. 서아의 마지막 말,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그 문장은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 어쩌면 더 큰 그림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영자는 더 이상 떨지 않는다. 만약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난다 해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새벽 3시에 공포를 지나 살아남은 사람은 이전과 같지 않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해 다시 태어났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후회 없으세요? 가족과 이렇게 된 거. 윤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후회는 없다. 슬픔은 있지만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만 살았을 거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줄 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지킬 수도 있다. 그 말에 준호는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 사무소 불을 끄고 나오며 윤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외롭다고 느꼈을 그 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고요하지만 단단한 시간,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새벽 3시에 시작된 악몽은 끝났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인생이 놓여 있었다. 이름도 역할도 새로 얻은 삶, 탐정 윤영자.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며 그녀는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두드리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또다시 울린다 해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문을 여는 사람은 더 이상 순진한 노인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는 것을.